혹시 여러분 은행이랑 주고받는 모든 금융 정보가 감시되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것도 여러분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금융 감시의 실체입니다. 자, 이 말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한 은행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익명으로 전한 정말 충격적인 경고인데요. 이 문장만 봐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느껴지시죠? 금융 프라이버시는 사실상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모든 정보는 한 통의 비밀스러운 전화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직 은행 콤플라이언스 담당자가 정말 큰 용기를 내서 폭로한 내용인데요. 물론 은행이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는 그럴듯해요.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을 막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아는 그런 공식적인 보고 체계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비밀스러운 감시 시스템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보고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요,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그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당신의 모든 행동 패턴, 인터넷 검색 기록, 심지어 인맥까지 분석해서 보이지 않는 위험 점수를 매기는 완전히 별개의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거대한 감시 기계가 대체 어떻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완벽한 프로필을 만들어낼까요? 핵심은 바로 3가지 데이터 흐름입니다. 딱 이 3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사고, 인터넷에서 뭘 검색하며, 또 누구와 돈을 주고받는지. 바로 이 정보들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거래 분석입니다. 이건 단순히 입출금 내역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뭐랄까, 여러분의 평소 생활 패턴에서 뭔가 튀는 행동을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 10년 동안 정말 평범하게 월급 받아서 카드 쓰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귀금속 딜러한테 엄청 큰 돈을 보낸다? 이게 합법적인 거래일지라도 시스템은 바로 패턴이 바뀌었네? 하고 딱 깃발을 꽂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좀 놀라운데요. 은행이 합법적으로 여러분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사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금 투자 어떻게 해요? 라거나 좀 더 나아가서 자산 숨기는 법 이런 걸 검색했다. 그럼 은행은 이 금융 의도 데이터라는 걸 사서 여러분의 실제 거래랑 맞춰보는 거예요. 온라인의 나와 오프라인의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로 딱 합쳐지는 순간이죠. 하지만 정말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 흐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제부턴 여러분의 행동이랑은 아예 상관없이도 감시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걸 뭐랄까, 거래에 의한 연좌제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예전에 위험인물로 찍힌 친구한테 돈을 보냈다고 쳐요. 그럼 그 친구의 위험 점수 일부가 저한테 그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도 말이죠. 그냥 위험인물의 네트워크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제 위험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대체 어떤 행동들이 이 알고리즘의 레이더망에 걸리는지 구체적인 5가지를 한번 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행동들 대부분이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네,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첫째, 금이나 암호화폐 같은 걸 사기 전에 막 검색해보는 거. 이게 자금 세탁의 전조 증상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고요. 둘째, 거래를 잘게 쪼개는 행위. 이건 나보고 피하려고 하네? 하고 바로 걸리는 거죠. 셋째, 갑자기 자산을 여러 은행으로 막 분산시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내 금융 프라이버시를 지키려는 행동, 그 자체가 의심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의 아이러니를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우리 보통 1,000만 원 보고 기준 피하려고 999만 원씩 보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 그 행동, 그게 바로 구조화, 그러니까 보고를 회피하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딱 찍혀서 알고리즘에 바로 걸리는 겁니다. 감시를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 센 감시를 받게 되는 셈이에요. 내부자의 이 말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이 시스템의 논리 안에서는요, 프라이버시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뭔가 숨길 게 있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증거처럼 취급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법은 하나도 어기지 않았는데 이 시스템의 감시망에 딱 걸렸다고 한번 상상해 보죠.
그때부터 무슨 일이 아주 조용하게 벌어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과정은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처음엔 옐로우 플래그. 이건 그냥 비밀 감시 목록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심해지면 오렌지 플래그. 이제 사람이 직접 들여다보기 시작하죠. 그 다음이 레드 플래그. 이제 정부기관에 공식적으로 보고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가 바로 블랙 플래그. 계좌가 그냥 닫혀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은 단 한 번도 통보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은행이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위험 등급이 막 올라가고 정부에 보고가 들어가도 나는 까맣게 모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이 블랙 플래그. 이건 사실상 금융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은행은 그냥 사업상의 이유라는 아주 애매한 말로 여러분의 계좌를 닫아버려요. 어떤 범죄 혐의 같은 거 전혀 없이도 그냥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럼 이 새로운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내부자가 몇 가지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데이터의 연결고리를 끊는 겁니다. 검색 기록이랑 은행 계좌가 바로 연결되지 않도록 VPN을 쓰거나 아예 다른 브라우저를 쓰는 게 좋다는 거죠. 두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감시 피하려고 돈 쪼개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한 번에 큰 금액으로 보내고 정상적으로 보고 절차를 밟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뭔가 새로운 금융 활동을 시작할 땐 점진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거래 기록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조언을 더 덧붙였는데요. 먼저 만일을 대비해서 은행을 여러 곳으로 나눠 놓으라는 거. 위험 분산이죠. 그리고 모든 거래 내역이랑 자금 출처는 꼼꼼하게 문서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혹시라도 소명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돈을 보내는 방식에 따라서도 감시 강도가 다르대요. 예를 들면 계좌이체가 수표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들여다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부자가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언입니다. 그냥 모든 게 감시되고 모든 거래가 분석된다고 일단 가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나는 어떻게 현명하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금융 파놉티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감시당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만드는 완벽한 시스템이죠.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혹시 저 알고리즘이 날 나쁘게 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도록 강요받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거대한 시스템에 그냥 순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의 규칙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일 것인가? 혹은 아예 시스템을 벗어나는 제3의 길을 찾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그 답을 찾는데 작은 실마리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